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딸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저희 아내는 마음씨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전처가 떠올라 치가 떨리네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야 하는데 그게 의지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지난 사연을 털어놓고 그 진절이 나는 기억을 깨끗이 떨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원래 재건수술에 관심이 많아 선택하게 된 과목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개원까지 하게 되자 녹록지 않은 현실이 보이더군요. 병원에 차리며 쏟아부은 돈과 직원들 월급, 건물 임차료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용수술에 집중하며 병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력이 나쁘지 않고 운도 따라줘 하루가 다르게 예약 환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병원도 점점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런데 그맘때 의대 동기가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가게 된 동기 결혼식에서 전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는 신부의 친구들 틈에서 전처의 미모는 으뜸이었어요. 전처 뒤로 후광이 비치는 기분이었다고 하면 단박에 알아들으실 겁니다. 전처를 직접 만나 데이트를 해보니 생각보다 더 싹싹하고 다정한 여자였어요. 물론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밝고 싹싹한 전처에게는 사실 어려운 뒷배경이 숨어있더군요. 소위 말하는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가에 인사하러 간 저에게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정을 알고도 자네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가영이야 예쁘고 나무랄 데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영 사돈댁에 면이 안 서네. 가영이 아버지는 간이 안 좋아서 일 못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제 남동생은 군대 가 있어. 내가 국내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한다지만 큰돈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멀쩡히 직장 다니는 가영이가 거의 생활비를 도맡고 있지. 네, 다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도 밝고 예의 바른 가영이 보면서 많이 기특해 하셨어요. 집안 살림 책임지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셨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어려운 집안에서 자주 성가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형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아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다른 집들은 의사사위 보려면 열쇠를 몇 개씩 해간다던데 내가 상견례에서 사돈어른들 만나 큰절이라도 올려야겠네. 근데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생활비를 가영이가 다 대주고 있거든. 근데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당장 우리 생계가. 아, 그건 걱정 마세요. 가영이가 회사 일을 힘들어해서 결혼하고 임신 준비나 하면서 좀 쉬게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활비도 당분간은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그렇게 해주겠나?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 자네 같은 사위보나 모르겠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어려워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처남 제대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저는 처남이 제대에 자리 잡을 때까지 처가에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창 병원도 잘 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전처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그런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온정을 베풀면 응당 감사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걸 원하면서 마치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구는 게 바로 저희 처가 식구들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처남이 제대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궁금해 전처에게 물었습니다. 처남은 시집자리 알아보고 있긴 한 거지? 벌써 제대한 지 1년째 아닌가? 당연히 알아보고 있지.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나 봐. 안 그래도 저번에 가보니까 내가 기가 팍 죽었더라고. 자기 보기도 민망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한가 봐. 그래. 어쩔 수 없지.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맘때 처가의 생활비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전처에게 처남의 일을 묻기 일주일 전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윤서방,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활비 보내주는 것 좀 올려줄 수 없겠나? 네? 아니, 지금 드리는 것도 제 딴에는 많이 신경 쓰는 건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네 장인 병원비도 점점 더 들어가고 호영이가 제대하면서 우리 식구도 하나가 늘었지 않나. 지금 주는 돈으로는 병원비 내고 식비랑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장인어른 치료비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러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환자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과잉 진료하는 병원이면 빨리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껏 이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았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병원으로 옮기잔 말인가? 아니, 내가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인 병원비랑 우리 생활비 달라는 거 아닌가? 자네 요즘 좀 변한 것 같네. 처음에는 내 딸 좋다고 그렇게 넙죽 엎드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에 밥 주기 싫다는 건가 뭔가? 참말 말고 이번 달부터 생활비 200만 원 더 보내게. 저는 하는 수 없이 장모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더 넣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달 보내드리는 돈 말고도 알게 모르게 전처가 친정에 쓰는 돈도 꽤 되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카드 내역서를 볼 일이 있었는데 처가 근처 마트에서 주기적으로 50만 원 넘게 장을 받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 되니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매달 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생활비를 드리는데도 딸을 불러 장을 보시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다음에 알게 될 일에 비하면 새발에 피었어요. 제가 정말 입을 떡 벌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하루는 의대 동기들과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한우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데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명품 옷을 차려입고 여러 명의 일행에게 둘러싸인 처남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 직장도 제대로 못 잡은 사람이 오기에는 너무 비싼 집이었지만 모임에서 온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인사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처남이 자기 일행을 바라보며 거들먹거리듯이 하는 말이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네요. 야, 오늘 여기 내가 쏜다. 이거 다 먹은 다음에는 클럽 가서 양주나 마실까? 내가 풀코스로 쏠게. 시 자식, 너 로또라도 맞았냐? 군대 가기 전엔 알바하느라 정신없던 놈이 갑자기 돈을 물 쏘듯이 쓴단 말이야. 사주겠다는데 뭘 말이 많아. 잔소리 말고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오늘 어느 클럽이 물 좋은지는 알아봐. 처남 일행이 먹었던 테이블을 보니 빈 접시가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못 나와도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처남을 두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호영이 즉 무슨 일이냐?
전에는 동대문에서도 비싸다고 못 사고 망설이더니 요즘은 명품 옷으로만 도배를 하지 않나. 맨날 지가 산다고 클럽으로 불러내질 않나. 아직 취직도 못했다면서. 진짜 돈벼락이라도 맞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호영이 누나가 대어를 물었나 봐. 쟤네 매형이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크게 한다던데? 요즘 강남 돌아다니는 미인 중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자기 매형이 수술해준 여자라고 아주 자랑이 늘어져. 쟤네 엄마도 설거지 때려치우고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인 줄 알겠어. 그가 아니래. 뭐 우리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야, 얼른 물 좋은 클럽이나 물색하자. 호영이 저 자식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 게 비만 잘 맞추면 또 기깔나게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처남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런 처남을 향해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처남이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나서요. 여기가 고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 거지? 네. 안 그래도 이력서 열심히 넣고 다니긴 하는데 아직 오라는 회사가 없네요. 그래, 고생이 많네. 이제 나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괜찮은 자리 있나 알아볼게. 힘내.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만 계시는데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들어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바로 집으로 갈 거지? 네. 그럼요. 바로 갈게요. 제게 그렇게 대답한 처남은 친구들에게 눈치를 주더니 후다닥 고깃집에 나가더군요. 한데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전처가 제게 먼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 어제 호영이 만났다면서? 처남이 얘기했구나. 고깃집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근데 어쩜 그래. 친구들 앞에서 호영이 쥐 잡듯이 잡아서 망신 줬다며? 뭐, 내가. 그래. 가뜩이나 취직 못해서 기죽은 애한테 친구들 앞에서 이 얘기는 왜 해? 그리고 처남 친구들을 만났으면 기분 좋게 밥값도 내주고 그럼 좀 좋아? 호영이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매형 자랑을 얼마나 한 줄 알아? 근데 잘난 매형 주면 뭐래? 그런 자리에서 처남 체면 좀 세워주지도 못하고. 뭐?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그 고깃값 처남이 다 내는 것 같더라. 그게 어차피 내 돈인데 내가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아직 취직도 못한 사람이 그런 한우를 턱턱 사는 게 말이 돼. 자기가 버는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직장인들보다 많이 번다곤 하지만 그것도 쉽게 버는 돈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자기가 처남한테 알아듣도록 말 좀 해. 무슨 말을 해. 나랑 결혼했으면 내 동생도 당신 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 동생이 그랬어도 그런 말을 했겠어? 걔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했던 애야. 그런 애가 매형 잘 만나서 간만에 기분 좀 냉벌 가지고 꼬투리나 잡고.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쫌생이구나. 쫌생이. 말은 바로 해야지. 처남 요즘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명품이고 친구들 만나면 매번 쏘는 것 같더라.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펑펑 쓰다간 아무리 만수르라도 감당 못해. 거기나 요즘 은근히 장모님도 씀씀이가 커지시는 것 같아.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드리는데 그것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잖아. 안 되겠어.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니 그렇다고 쳐도 사지 멀쩡한 처남이 저렇게 놀고 먹으면서 사치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처남, 내일부터 당장 우리 병원에라도 나오라고 해. 병원. 거기는 왜?
우리 병원에서 안내하고 시설 관리라도 하란 말이야. 안 그래도 환자 늘어서 정신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거든. 병원 일이라도 도와주면 좋잖아. 뭐, 지금 내 동생한테 잡일이나 시키겠다는 거야. 잡일이라니. 처남이 취직하기 힘든 것 같아서 그나마 없는 자리 만들어주려는 거 아니야. 됐어. 자기가 우리 가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나도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 이후로 전처에게서는 냉기가 철철 흘렀어요. 대놓고 화를 내진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참고 기다리던 제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목걸이를 사서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그제야 전처가 배시시 웃으며 절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5년 넘게 무탈하게 잘 돌아가던 병원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맘때 저는 넘치는 예약 문의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봉직의를 한 명 두게 되었어요. 봉직의는 쉽게 말해 월급쟁이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와 같은 의대를 나온 후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개업을 준비하기 전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서 체험하게 됐죠.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평소 성격이 좋고 서글서글해 환자한테도 잘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이 저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있었는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가슴 수술을 한 환자가 극도의 후유증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다 그만 괴사가 일어나 폐혈증으로 생사를 오가게 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돼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일로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의사와 병원을 고소했어요. 결국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져 공들여 이룬 병원의 명성은 무너지고 문까지 닫고 말았죠. 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처벌받았지만 저도 책임을 통감하며 환자에게 석고대죄하고 금전적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 20년 가까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제 지난 날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누구보다 가족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처는 지금 떠올려도 이가 갈릴 만큼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네요. 의사랍시고 우리 가족 무시하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사람 볼 줄을 그렇게 몰라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강남 바닥에 다 소문나서 나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고상금 물어주고 직원들 퇴직금 주고 나니 남는 것도 별로 없다며? 그러게 잘 벌 때 좀 모아놨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집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으면서 대체 뭐하고 산 거야? 뭐, 네가 의사 사모님 행세하느라 외제차랑 명품으로 휘감은 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그럴 소리를. 그동안 놀고 먹는 너희 가족들 수말 드느라 밤낮 없이 일한 사람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따위 말밖에 못해. 위로는 무슨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누굴 위로해? 재산분할이라니? 그려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폭삭 망한 빈털커리 주제. 나랑 계속 살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수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건데? 너 이제 거지나 마찬가지라며. 거지라니? 나 의사야. 다 정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다시 개원할 수 있어. 아니면 어디 취직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아. 하, 무슨 수로? 네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고 난 거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취직을 할 건데? 괜히 어디 시골 바닥으로 나까지 끌고 내려갈 생각이거든. 꿈도 꾸지 마.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궁지에 몰리니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거랑 살면서 개고생을 해. 나 지금도 밖에 나가면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한 번만 만나자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 그런 얼굴만 밝히는 놈들이 어디 제대로 된 놈들일 줄 알아. 얼굴만 밝히는 게 뭐. 결국 너도 내 얼굴 보고 뻑가서 우리 집에 집 사주고 생활비까지 갖다 바치면서 충성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얼굴이 재능이고 차상이야. 내가 내 재능으로 조건 좋은 남자 만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라고. 너 정말 이렇게 정 떨어지게 나을 거야. 아직도 나한테 떨어질 정이 남았어. 그럼 이 서류 받고 남은 정도 다 떼. 내가 쓸 건 다 썼으니까 나머지 채워서 법원 앞에서나 만나자고. 아내는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황당하게 버려진 저는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처가 식구들에게 실망하고 질려 저도 그만 모든 걸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병원 문제를 수습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지루한 이혼 싸움까지 버텨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아이도 없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엄한 사람들 배만 부려주다 버려진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방황하다 본가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퇴직 후 인제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기운을 차린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네요. 하지만 선뜻 서울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읍내에 작은 의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연로한 의사분이 운영하던 곳인데 노안이 심해져 물러나려고 하시더군요. 보건소가 멀고 근방에 다른 병원이 없어 억지로 진료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타지로 진료를 다니기 힘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였죠.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열악해 서울에서 운영하던 성형외과와는 괴리감이 컸어요. 하지만 치열한 서울살이에 지친 제게 작은 마을의 동네 의사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자 부모님도 한시름을 놓으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잡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해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곱상한 얼굴만 믿고 사치나 일삼던 전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점점 눈길이 가다 혼자 마음을 품게 됐지만 이혼남이라는 처지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네요. 하지만 가난과 사랑은 숨기기 힘들다더니 그런 제 마음을 알게 된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늦은 시간까지 찾아오던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이제 퇴근하려는데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오늘 약속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곱창을 아주 좋아하는데 사거리에 진짜 맛있는 곱창집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곱창이 뭘요? 오늘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실 거냐고요. 또 그냥 쳐다만 보다 가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당찬 아내가 짓궂은 표정으로 깔깔거리며 제게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물론 재혼인 제가 초혼인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자 처가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야무진 딸의 선택이니 섣불리 반대하진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장인어른이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습니다. 선주가 보통 고집이 아닌 건 알고 있나? 이 녀석이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멀쩡히 서울에서 대학병원 잘 다니다가
갑자기 그 시골에 취직을 한 거 아니겠나. 내가 여러 번 찾아가서 윽박도 질러보고 달래도 봤는데 안 되더라고. 친구들이랑 래프팅인지 뭔지 그 배 타는 걸 하러 간다더니 어떻게 병원에 가게 돼서는 자기가 거기에 꼭 필요하다는 거야.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읍내 갔다가 병원에 일손이 부족한 걸 보고 그대로 사표 내고 짐 싸서 내려왔다고요. 박봉의 일도 힘든데 도대체 거기서 뭘 하겠다고. 내가 속이 터져서. 물론 서울에도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낙후된 지역에도 꼭 의료진이 필요하잖아요. 다들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병원 인수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선주 씨 덕분에 금방 자리 잡고 지금은 어떤 때보다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보람은 이제 충분히 느낀 것 같으니 내 딸 데리고 그만 서울로 와주면 안 되겠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그 말을 듣던 아내가 펄쩍 뛰며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아빠. 이 사람이 병원 닫으면 거기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보건소도 한참 멀단 말이에요. 사명감은 너희만 있는 줄 아니? 내가 시간을 줄 테니 거기 맡겠다는 사람 찾아 맡기고 너희는 서울로 올라와서 내 건물에서 다시 개원해. 내 그 조건으로 결혼 허락하마.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건물이라니요? 선주 이 녀석이 아직도 말을 안 한 모양이구나. 내가 마포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병원을 차리라 이 말이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근데 외동딸 하나 있는 게 남 돌보느라 지혜비 늙는 건 안 보이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딸이 손주 낳고 잘 사는 거 지켜보면서 늙고 싶은 게 소원이라 이 말이지.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조용히 한숨만 쉬었답니다. 결국 그 뒤로 저희는 결혼식을 치르고 병원을 맡아줄 의사를 물색하게 되었어요. 한데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쉽게 구해져 저희는 안심하고 서울행을 결정할 수 있었네요.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사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처와 처가 식구들에게 상처받고 쫓기듯 서울을 떠났던 제가 곡덩이 아내 덕에 개원까지 하며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력가였어요. 저희에게 병원을 차려준 것 말고 건물이 2개나 더 있고 상가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병원 인테리어에도 공을 많이 들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사이에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전초와는 2년을 넘게 살아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신혼여행 중에 떡하니 찾아온 겁니다. 저는 당연히 신이 나서 이 소식을 양가 어른들에게 전했고 장인어른은 껄껄 웃으며 좋아하셨네요. 얼마 후 저희는 개원이 임박한 병원을 둘러보며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병원에 나가 시설을 둘러보고 마지막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점심을 먹던 아내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저를 불렀어요. 여보,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뭐? 왜? 어떡해? 모르겠어요. 명치 끝이 싸한 게 느낌이 안 좋아. 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공사하는 거 너무 신경 쓰더라니. 얼른 병원 가보자. 움직일 수 있겠어. 저는 아내를 들쳐업고 불안한 마음으로 홀리벌떡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가 큰 이상은 없지만 유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수액을 맞고 안점을 취한 뒤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입원실에 눕히고
물을 사러 1층에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2년 전의 불쾌한 기억이 단박에 소환되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인사했으며 뒤돌아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처가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 아직 거짓골은 여전하구나? 뭐야?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골라서 물어. 여자가 산부인과에는 뭐하러 왔겠어? 나 임신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아주 능력 있는 남자 만났거든.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벌써 한강뷰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러는 당신은 그걸로 산부인과에는 뭐하러 어슬렁거려. 소문에 듣자 하니 쫄딱 망하고 어디 시골 구석에 내려가 처박혀 있다는 것 같던데.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너도 내가 뭐하고 사는지 알고 싶어 하지 마. 그때 저는 놀란 마음에 아내를 부축하고 오느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처는 그런 제 모습을 비웃으며 좋아하는 눈치더군요. 그래. 뭐 자랑스럽게 말할 게 쥐뿔도 없나 보지. 내가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그 거짓골은 좀 면하길 바랬는데 역시나 어쩔 수 없었나 보네.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니? 걱정하덜덜 말아. 뻔뻔한 너희 식구들 떨구고 나니 아주 살만한 세상이 열리더라고. 그 꼴을 하고도 아직도 허세를 부리고 싶니?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시는 나 아는 척하지 마. 뭐 좋은 사이라고 친한 척이야. 그런데 그때 전처의 곁으로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오늘은 꼭 같이 우리 애기 심장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애는 건강하다고 하지? 전처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남자에게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제게 보란듯이 뻐기며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걱정 마. 당신이 나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고급 외제차에 기사까지 대령해주는데 문제 있을 게 뭐 있어?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까 보니까 둘이 무슨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냥 뭘 좀 물어보셔서. 우리 그만 갈까? 나 배고파. 그러면서 전처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떠올랐다는 듯 제게 물어왔어요. 인제 효성의원 의사선생님 아니세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뵙고 꼭 인사 전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찾아갔더니 서울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죠. 저야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이시니 기억하는 거지만요. 네, 은인이라뇨? 왜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선생님 모셔왔잖아요. 그때 응급조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구급대원분이 그러셨거든요.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때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시군요. 부정맥 증상을 보이신 것 같은데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예. 젊은 아이라고 건강에 무관심하다가 큰 거 다칠 뻔했죠. 다행히 그때 부정맥인 거 알고 지금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그럼 이만. 그런데 전초에 남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이상한 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 그날 남자 곁에서 연신 남편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여자는 전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함을 안고 다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깨가 쏟아지는 두 사람에게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서더니 순식간에 전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자 전처의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씩씩대던 산대가 외치더군요. 이 쥐새끼 같은 개집애가. 내가 좋게 말했는데 아직도 내 남편한테 붙어서 여우짓이야?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 마침 여기도 산부인 가겠다. 너 빨리 수술하겠다고 말해. 여자의 말에 남자가 펄쩍 뛰며 전처의 머리채를 잡은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왜 이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설마 나한테 사람 붙였어? 당신이 그것까진 알 필요 없고 내가 너희 찢어지라고 분명히 말했지? 어디 그뿐이야? 이 여자 엄마라는 인간한테 찾아가서 돈까지 줬는데 헤어지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딸이 계속 유부남을 만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나 몰라라 내버려둬.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넌 자존심도 없어? 애들 앞세워 너 싫다는 남자 물고 늘어지는 거 팔리지도 않냐고. 뭐 그러는 너는 뱃속에 있는 애 핑계로 내 남편 안 놔주는 건 모를 줄 알아.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인간은 너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냥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버릴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수술 받고 네 갈 길 찾아가. 이 거머리 같은 개집애야. 웃기는 소리 마. 너야말로 혼자 살 자신 없으니까 거머리같이 늘러붙어 이 남자 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 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인간이 뭐 자기 능력으로 지금 가진 거 이룬 줄 알아. 그거 다 우리 친정돈이야. 네가 좋아 죽는 저 인간 나 아니면 개털이라고. 회사, 차, 오피스텔 그거 다 한 방에 뺏어버릴 수 있어. 알아?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애까지 가졌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하긴 저 인간이 허세가 심하긴 하지. 너 말고도 여럿이 돈 보고 접근했다가 신세만 망쳤어. 넌 뭐 다를 것 같아. 제발 정신 차려 이 한심한 개집애야. 저 인간 저렇게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다가도 내 말이면 껌뻑 주고. 왜냐? 저 인간은 돈 없으면 못 살거든. 너처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이 옆편 애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지금까지 두 여자의 싸움을 보고만 있던 남자가 사색이 든 얼굴로 전철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뭐라고? 지금 나 이렇게 봉변당하는 거 다 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겠다고? 아니,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아. 지금 나도 정신없는 거 안 보여. 뭐가 정신없어? 마누라랑 삼자 대면했을 때 아예 말하면 되는데. 이 여자 정리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의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 정말 갈 때까지 가야 정신 차리겠구나. 내가 왜 지금껏 이 인간이 싼똥 치우고 다니면서도 아직 안 헤어지고 사는 줄 알아?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건 다 하거든. 뭐랄까, 충성스러운 개라고나 할까? 한번 볼래?
당신, 이 여자 앞에서 말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어서.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제발 집에 가서 말하자, 응? 당신 내 말 못 들었어. 안 되겠네. 아빠한테 전화할까? 지난번 사고 쳤을 때 아빠가 뭐라고 그러셨나 잊어버렸어?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고 하셨지? 회사고 뭐고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 아니, 왜 자꾸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러니까 그만 가자고. 남자의 말에 전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냈다 상대 여자의 머리칼을 휘어잡으며 소리치더군요. 네가 오줌 못 냈으면 남편이 그러고 다니겠어. 내가 이 얼굴에 이 몸매에 고작 이런 취급이나 당할 여자로 보여. 남편 꽁문에 쫓아다닐 시간에 거울 보고 살이나 좀 빼. 너 같은 건 나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 자기도 마누라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혼하겠다고 말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갑자기 손을 치켜들더니 전처의 뺨을 후려치며 외쳤어요. 너 지금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남자에게 뺨이 맞은 전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나 때릴 거야? 자기는 무슨, 이게 재미로 좀 놀아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네가 뭔데 이 사람한테 손을 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 거냐고. 너처럼 얼굴 반반한 거 말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하곤 저기 다른 사람이야.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지?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저런 거지 같은 기집애한테 눈길도 안 줄게. 아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장인어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알겠지? 어서 집에 가자. 전처는 그야말로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 남자에게 맞아 붉어진 뺨만 어루만지며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니 유부남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만나다 결국 그런 흉한 꼴까지 당한 겁니다. 그게 제가 본 전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후 저는 병원을 개원하고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원하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저놈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원장 이름이 매영이랑 같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매영네 병원이 맞네요. 누나 말로는 쫄딱 망해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근데 내가 여기 원장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사실 매영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왔어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일자리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지금 저희 집이 말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하는데 경계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데 돈이 씨가 말라서. 누나는 뭐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유부남이랑 헤어졌어? 매영이 그걸 어떻게? 그 인간 때문에 누나 인생 진짜 개박살 났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위처럼 굴더니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임신한 누나한테 수술하라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억울해서라도 애를 꼭 낳아야 한다고 고집에 부렸어요.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화가 풀릴 것 같다고. 그래서 몇 달은 양육비 받았죠. 근데 갑자기 뭐가 이상한지 친자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태어난 애가 그 남자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붙잡고 누구애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결국 그 남자한테 받던 양육비도 끊긴 지 몇 달 됐어요. 누나는 그 뒤로 문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자기 애도 팽개치고 매일 술만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 보시느라 그나마 하던 설거지도 못하게 됐고 집 담보 납혀서 새말비로 쓰고 있긴 한데 이젠 그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매달릴 사람이라곤 매형뿐이에요. 매형, 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누나도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으로 대접받고 살다가 다시 가난하게 살려니 엄두가 안 났다고요. 근데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세요. 전에는 애써서 만들어준 일자리도 싫다고 내치더니. 근데 미안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랑도 너네 집안이랑도 엮이기 싫다. 그러니 정 급하거든 편한 자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막노동이라도 해. 누나도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매일매일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됐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로 점심이라도 사 먹고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난 이제 더 이상 그 집 사이가 아니잖아. 저는 매달리는 전처남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그 일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제발 더 이상 남에게 기르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저는 결혼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복덩이 아내를 만나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아내와 딸의 무한한 사랑과 돈에 넘치는 처가의 지원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무료 재건 수술을 진행하고 의료봉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넘치는 사랑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지 않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감사함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의 말로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부디 여러분도 남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